다음은 주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주제 발표의 순서대로 주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제 토론은 패널 토론자로 참여하신 최창택 센터장님께서 먼저 질문을 해주시고 나머지 참여자분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해당 주제에 대한 발자자께서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문과 답변은 짧게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혁신 도전형 R&D 현황 및 한계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최창택 센터장님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발제답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진행됐던 혁신도전적 R&D의 특징이나 기존에 진행된 정책들을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12년부터 뭐 혁신도약형이라든지 도전적 R&D 그리고 혁신도전 R&D 뭐 다양하게 추진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또 혁신도전 R&D를 추진할 때 게다가 또 범부처를 담당하는 혁신본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혁신적 도전적 R&D가 추구하는 스펙트럼이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달파형처럼 목표가 명확하고 도전적인 경우에 굉장히 혁신적인 연구가 가능할 텐데, 이제 우리나라의 혁신적 도전적 R&D의 범위는 사실은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변혁적인 새로운 필드를 여는 연구나 어떤 목표가 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연구들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도전적 R&D 정책은 연구개발 단계와 뭐 파급 효과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다양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고민이 시작되는데, 단장님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신 전담 기구나 범부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혁신적 도전적 R&D를 다 담을 수 있을지, 혹은 좀 어떤 부분들이 좀 더 강조해서 담겨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개별 부처가 따로따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는 않을지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제안하신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 다음에 TRL 레벨도 뭐 굉장히 다양하고 해서 모든 걸 포괄하는 하나의 그릇을 처음부터 만들기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혁신도전형 R&D의 어떤 개념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혁신도전형 R&D로 초기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어떤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다음에 TRL 레벨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둘 것인지를 정하고 좀 이렇게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너무 넓게 가져가면 이게 죽도밥도 아니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전략기술 50개 선정을 해놨잖아요. 세부 전략기술을. 그게 뭐 맞다 틀리다 논쟁은 있지만 아무튼 50개가 맞다고 보면 50개 분야에서 각각 하나씩 대표 사업을 하나씩 발굴하고, 그러면 뭐 각각의 영역에서 PM이 뭐 한 명씩 나오면 50명일 거고, 아니면 PM 한 명이 5개씩 맡으면 10명의 PM이 나올 텐데, 일단 그 정도로 시작을 하면서, 이게 처음부터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다파가 뭐 설립한 그 다음에부터 성과 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60년 넘게 이제 자리 잡고 나니까 다들 이제 다파 하는 거지,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성공 사례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너무 크게 벌리지 말고 좀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 개별 부처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데 굳이 전담 기관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냐면 사람이 그 두 가지 전혀 다른 일을 동시에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가 그 어떤 과학적 사고를 잘 하면서도 그 예술가적 기질이 뛰어나고 뭐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논리적인 사람이 좀 창의적이기가 좀 쉽지 않고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95%의 연구 과제들은
그냥 기존에 하던 거에서 조금 개선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이거를 괜히 막 처음부터 혁신도전적으로 하겠다고 뜯어고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낭비가 더 많을 겁니다. 비효율이 생기고. 그러니까 머저리티는 그냥 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색대나 뭐 이런 별동대 같이 그 만들어진 별도의 조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돼야 될 테니까 그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그런 기관이, 그렇다고 그걸 부처별로 기관을 하나씩 또 만들면 또 엄청난 비효율이 생기니 그걸 모아서 한 군데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체계를 정립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재호 변호사님도 질문하시죠. 네. 키스텝 최창택 저희 센터장님께서 질문을 좋은 걸 해주셔가지고 저는 거기에 좀 이어서 관련돼서 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부처에서 이제 혁신도전형 국가인구개발 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고, 그게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 이제 혁신본부에서 현재는 사실상 법 체계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더 훨씬 보시기에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혁신도전형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사실 정한 건 아니지만 우주청 같은 경우가 사실 별도로 빼서 거기서 직접 공무원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도전형이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분야로 이제 획정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약간 그런 측면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간첩 잡는데 뭐 경찰이 잡아도 되지만 국가정보원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하잖아요. 거기에 전문화된 인력들로. 마찬가지로 연구개발을 하는데 기존의 각 부처가 해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한데, 저는 그 기관은 어떤 부처의 산하기관이어서는 안 되고 그 기관 자체가 공무원 조직, 그래서 뭐 국가정보원 같은 뭐 연구혁신원 이런 게 있어서 그 안에 구성원들이 곧 공무원이 되는, 그래서 그네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지금의 혁신본부 산하에 뭘 두자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혁신본부 자체가 뭐 혁신원으로 뭐 떨어져 나가서 거기에 집중할 수도 있겠죠. 네, 안 교수님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질문이라기보다 이건 하나의 코멘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혁신도전형 R&D가 실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 과제를 지원하는 면도 있지만, 이 제도 자체가 아주 공고화된 어떤 연구관리제도, 혁신도전을 맡고 있는 연구관리제도를 혁신하는 일종의 정책 실험 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면에서 굉장히 도전 혁신형 사업을 하는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이 과정에서 이제 정책의 어떤 장애 요인을 해결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 시도에서 경험한 어떤 시행착오들을 공유하고 이 다음 정책을 개선하는 어떤 오차 수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졌고요. 이 면에서 지금 도전 혁신형 R&D 사업을 하는 여러 주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좀 공동의 어떤 학습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운영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제가 뭐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난 수십 년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현재 법 체계가 굉장히 어지러워요. 제가 볼 때는 뭘 하나 고쳐서 이렇게 쫙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걸 고치려고 그러면 저게 걸리고 저걸 고치려고 그러면 또 새로운 게 걸리고, 그래서 저도 공무원분들이랑 일하면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그분들도 스스로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뭘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 학습은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그 학습을 반영하는 메커니즘이 현재로서는 너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른 법에 뭐라고 했든 상관없이, 모든 규정에 관계없이 얘는 이렇게 운영하면 된다라고 거기다가 딱 못 박아 놓고 그냥 거기에 따라서만 일하면 되게끔 해주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래서 생태계를 별도로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 기존 생태계에서 하나하나 뜯어고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00년 뒤에도 안 바뀔 것 같아요. 예,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거버넌스와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좀 하셨는데 관련돼서는 뭐 키스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추후에 많은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법 개정과 보다 좀 혁신도전형을 좀 그야말로 혁신도전형 R&D가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데 같이 의견을 모으는 차원에서 제안드렸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참고로 네. 저는 그 전직이기 때문에 키스텝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자연인이고요. 납세자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주제 토론 마치도록 하고 두 번째 주제인 R&D 제도, R&D 정책과 R&D 제도 그리고 R&D 감사의 활류 활성화와 관련된 논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두 번째 발제에서 그 이지용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제도 상에서도 혁신적 도전적 R&D가 추진이 가능하지만 이제 연구자들이나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24년 3월에 혁신적 도전적 R&D 육성 시스템 체계화 방안 안건에서 이제 혁신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요. 올해 9월까지 이제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혁신도전적 R&D 전 단계에서 어떤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담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걸 보면 그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도전에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혁신법에서 이제 예를 들면 예외 규정이 아니라 이제 별도의 이런 유형의 혁신도전형 R&D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리고 사실은 예외 규정을 두던 별도의 장으로 서술을 하던 그 혁신법의 취지랑은 또 맞지 않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네, 혁신법은 어쨌든 하나의 표준형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혁신법을 개정하려는 방향에서 혹시 좀 아무래도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하시니까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지를 코멘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그 질문 잘 들었고요. 사실 꽤 어려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 각 부처별로 갖고 있었던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별도로 이제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특례를 통해 이제 규정 적용을 달리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 개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혁신도전형 R&D 육성 시스템 체계화 방안의 안건에 이제 세부적으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PM에 의한 기획, 연구관리 전권 부여, 별도 연구비 진행 마련, 공모를 거치지 않는 후속과제 협약.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감사든 이건 아마 현장의 의견을 통해서 왔을 텐데요. 이게 지금 정책으로 왔는데 정말로 이것 때문에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이 안 된 건가요? 저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점은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정책, 유사한 과거에 아까 정민호 단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서부터 G7부터 계속 연구개발 관련된 혁신도전형 이야기는 했는데요. 정말로 PM이 기획해서 연구관리 전권 부여가 되면 어떤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고 거기에 따른 시뮬레이션이 사실은 돼보면 그게 제도화로 개정이 될 텐데 지금은 정책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형태로 이걸 제도를 만들면 실제 원하는 대로도 그 혁신도전형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약간 공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가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R&D 감사에 있던 여러 가지 실패 사항들을 좀 반영해서 내용들을 좀 판단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개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현장의 의견도 즉문즉답처럼 현장의 의견을 바로 정책으로 반영하는 이 워딩도 좋지만 실제로 공모를 거치지 않는 후속 과제 협약이 실제 어떠한 혁신과 도전을 실제로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공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정 단장님 질의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공공부문에 와가지고 처음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감사합니다. 감사.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전부 감사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놀랐어요. 이분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가, 감사에 안 걸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의문스러웠는데 또 막상 보니까 감사는 무지하게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 감사에 걸려서 패가망신했다는 얘기는 또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감사 대상과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사람과 업무는 굉장히 많은데 처벌은 많지 않은 것 같고 그거는 왜 그런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 대상을 최소화해야 일하기가 편한데 그러자면 지금 이제 혁신법도 보면 뭐 몇 조 몇 항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무엇을 하여야 한다가 그냥 뭐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딱 몇 개 정의해 놓고 그러니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끝나면 그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데 해야 되는 것들을 일일이 다 규정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근데 과연 바꿀 수 있는 건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도 전직 감사위원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 감사에 대한 뭐 오늘 그 대표를 하진 않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정책과 제도 감사 말씀드리니까 제도에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누구나 제도가 낡고 기회가 조금 그 규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 지금 여기 아마 계신 분들 현장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규정에 따른 준수를 하는 준수율이 떨어집니다. 연구자분들이 준수율이 떨어지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감사 기구도 그렇고 행정부서에서도 그렇고 그 준수율에 따른 집행 실제 준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집행률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준수도 안 되고 집행도 잘 안 되고 규정 자체의 문제를 다 알면서도 규정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현장의 관행과 절차상의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아니면 된다. 나만 안 걸리면 되라는 약간의 의식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감사는 사실 규정만 보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누구 한 명 걸리면 그냥 그분은 감사 지적이 되는 순간 그게 곧 감사에 걸린다라는 취지로 누구나 읽히죠. 그러니까 감사를 싫어하고 어려워하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개선되는 게 아니라 누구 한 명 감사 대상이 되면 그 자체로 준수율도 떨어졌고 지금까지 집행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로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나 뭐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못 지켜도 그 이유를 다 어느 정도 서로 합의하고 그래서 이제 온정적인 감사라는 부분도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규정 자체가 지키기 어렵다라는 걸 감사인도 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이 좀 운영이 되는 거. 결국은 저는 다 돌아가면 그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이제 저희가 누구나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만 정확하게 선별해낼 수 있다면 감사를 통해서 명확한 제도 정책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짧게 이제 뒤에 단장님 말씀해 주신 거, 그 네거티브 리스트, 뭐 포지티브 리스트 쉽진 않고요.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을 천천히 아마 보시면요, 주어는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그 사업은 예산을 받는 부처가 하죠. 부처가 어떻게 하라는 내용들만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리스트, 포지티브 리스트 상관없이 그냥 연구자분들한테는 규정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런 식의 이제 포지티브 리스트가 아닌 네거티브 리스트,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넣는 건 사실 어려울 것 같고 연구개발 과제 관련된 법률에서 연구자는 뭘 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사실은 주어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 형태의 입법 사실 그 생각의 전환인 거죠. 부처나 전문기관이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아니라 과제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은 이걸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제 규정들이 좀 정비가 되면 아마 특히 이제 혁신도전 우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형태의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개정에 대한 아까 최창택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령 개정도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같이 이루어진다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충분히 저희가 전환해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 교수님 혹시 네. 그 실패와 관련해서 뭔가 감사에 대한 현장의 불만과 불신을 들어보면 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지식의 축적이나 유용한 어떤 결과들이 축적이 있을 수 있는데 감사 과정에서 일을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주로 회계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는 탓에 오히려 이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냥 연구자의 사기를 꺾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실패의 관점에서는 많이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미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같은 데를 보면 조금은 회계 감시 이상의 좀 적극적인 감사, 그러니까 미래 예측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의미를 분석하는 감사들의 어떤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아까 정 단장님의 이제 코멘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문화적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좀 선결 과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갈수록 어려운 질문들을 이제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감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는 시도를 실제로 해봤습니다. 감사 처분 심의에 맨 끝에 이제 보론 이런 식으로 첨언 해가지고 이거는 이분이 이렇게 잘못하거나 기관에 경고는 하지만 실제로 규정이 문제가 있다. 이거는 부처나 실제로 이런 규정을 근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 문단 쓰는 것도 사실 기존 시스템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회계감사랑 직무감찰의 두 가지의 관점에서만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취지에 있어서는 조금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미국에서 말하는 성과 감사는 저도 뭐 나사에서 성과 감사했다 이런 내용들 보면은 사실상 평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받으면 기존에 썼던 우리 감사를 예를 들어서 뭐 제외한다거나 이런 취지로 조금 정리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나라도 성과 감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과 감사는 사실 성과가 안 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죠. 네, 성과가 안 나서 실패한 거에 대한 왜 그런 성과가 났는지에 대해서 감사할 경우, 그러니까 규정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투자했는데 실패했다. 그럼 규정에는 없죠. 근데 왜 투자에 실패했을까? 그런 거 할 때 성과 감사로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R&D 성과 감사 내지는 이 R&D 쪽에서 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툴, 아까 참고할 만한 사안들을 좀 반영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과제 평가나 사업 평가를 사실상에 이제 감사하고 연동시키는 그런 좀 큰 틀에서의 개선 작업이 있어야만 좀 더 저는 선제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주제를 적으면서 감사를 주제로 잡았지만 본질적으로는 법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매일 중요하고 감사의 기준이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법을 개정하느냐 또 장기적으로는 별도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정책 과제로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또 하나는 감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전문성이 부족한 감사원의 정책 감사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학기술계에서 어떤 자체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든가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연구자에 대한 감사 안전망 구축 관련된 이슈도 조금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과 혁신을 위한 실패 접근법 주제에 대해서 주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센터장님. 네. 네, 오늘 발제자께서 그 세부적인 내용 중에 이제 지능적인 실패와 뭐 애자일한 방식, 린 접근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민첩하게 해서 이제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그걸 통해서 혁신을 이뤄나가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실패 자산화나 실패를 통해서 어떤 기업이나 정부가 실패를 함에도 결국에는 성공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정보를 획득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는데요. 또 반면에 또 앞부분에 제시해 주신 이제 혁신적 도전적 R&D,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떤 돌파구를 찾고 혁신을 하려는 어떤 정부와 반면에 이제 연구자들은 이제 안전성과 이제 뭔가 성과가 확실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개인과 사회라는 측면에서도 어떤 이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좀 대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부나 기업에서는 이제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혁신도전 연구를 할 때 아까 포트폴리오를
뭐 구성하고 뭐 일부 과제가 실패하더라도 뭐 다른 과제가 성공할 수도 있고 경쟁의 방식으로 하면 뭐 누군가가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정부나 기업에서는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고 실패가 계속 발생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또 이제 현상을 짚을 때 말씀해 주셨던 어떤 개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 연구자 어떤 10개의 과제 중에서 9개가 실패하고 1개 과제가 성공하더라도 9명의 연구자는 실패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연구자들이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어쨌든 그 연구자 개인 관점에서는 개인 커리어나 이런 측면에서는 실패만 남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좀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받아본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개인적인 실패를 남는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한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 프로젝트에서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젝트의 어떤 그 프로젝트의 결과나 실패가 또 다시 마중물이 되어서 그 다음 단계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가 성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젝트 단위로 생각하면 그것이 성공 실패이지만 좀 연구자의 어떤 전 세계 주기에서 이런 실패의 궤적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까 그 다슈낭의 이제 그 연구를 소개 들었는데 그 연구자가 제가 소개한 연구를 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이 실제로 연구 지원에서의 실패한 연구자들과 성공한 연구자들의 10년의 성과를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10년간의 성과는 연구 지원, 어떤 중요한 연구 지원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연구자들이 더 좋은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연구의 성과를 냈더라. 이런 연구의 결과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이 됐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제도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뭔가 프로젝트 중심, 과제 중심으로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지만 연구자의 어떤 전생의 주기에서 연구자들의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될 수 없겠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자의 성장의 관점에서 그 실패를 들여다보게 하는 어떤 시각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말씀. 예. 오늘 교수님 발표 자료에도 성실 실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순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R&D는 기본적으로 실패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성공률이 95%, 98%라는 거는 너무 그 눈높이를 낮춰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상선수 선발을 하는데 100m 20초 안에 뛰면 다 성공인 걸로 그러면은 뭐 제대로 된 선수 선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승진율이 90%고 어떤 회사는 승진율이 10%인 두 회사를 비교해 보면 승진에 실패한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90%인 회사에서는 매우 자존심 상해하고 불행해하는 반면에 승진율이 10%밖에 안 되는 회사에서는 승진 못해도 그렇게 큰 불만이 없어요. 자기 할 일 열심히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연구개발도 좀 눈높이를 높여서 성공률이 뭐 95%가 아니고 성공률은 한 20%밖에 안 되고 80%가 실패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성실 실패라는 단어도 필요 없고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을 텐데 앞으로 성실 실패 이 실패 전문가니까 연구 전문가니까 이 성실 실패라는 단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성실 실패는 이제 법적으로도 성실 실패 제도가 이제 종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성실 실패라는 용어가 한국에서만 쓰이는 용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해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실 실패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성실하게 수행됐으면 봐줄게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게 다른 이제 해외의 다른 연구 관리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연구 지원을 받는 연구자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고 성실하게 수행될 거라고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는 목표를 달성했느냐 아니냐의 측면에서 실패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저는 성실 실패라는 용어가 이 제도에서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연구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측면에서 이게 성실 실패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성공 실패의 판단 기준은 초기에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도전 혁신적 R&D에서 처음에 발표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정책의 목표는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로 결국 혁신이 일어났는가가 목표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 종료 시점이 아니라 조금은 장기적으로 추적을 해서 이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혁신을 달성했는가의 측면에서 성공의 실패를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평가나 성공 실패 판단의 관점을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추적의 관점으로 좀 바꿔내는 것이 이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꿔내는 것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네, 그 교수님 실패 관련된 연구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패라는 관점에서 그 최근에 연구 성과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하는 대학과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사로 기술 이전 금액이 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약 입장에서는 그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기술 이전 성공을 한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고가의 계약을 해서 기술 이전 관련된 실패를 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실패라는 개념이 연구에서 약간 그 우스갯소리지만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실패라는 걸 연구에서 구분을 할 때 혹시 그런 연구나 실패에 대한 분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연구자의 능력으로 인한 실패, 부처에서 연구개발 기관에 대한 선정의 실패, 내지는 뭐 조직 관리에 대한 실패,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용에 대한 실패, 그러니까 실패 종류도 사실은 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오늘 들은 발제에서의 그 실패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이해한 건지도 궁금해서 그 실패에 대한 이 연구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세분화하고 카테고리화하는 게 적절한지도 좀 궁금해서 그 부분에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를 그러니까 스펙트럼화해서 그러니까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본 것으로는 저희 연구 R&D나 연구 과정에 국한해서 그 실패의 과정들을 분석한 자료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자료에는 포함했지만 발표에서 다루지 않은 것 중에 그러니까 기업의 맥락에서 실패 스펙트럼을 정리한 연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미 에드먼슨이라는 연구자 인데 여기에서 이제 기업에서 일어나는 실패의 스펙트럼을 9개로 나누고 그걸 크게는 이제 3가지 분류로 했는데 그 3가지 분류가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일어난 실패, 그러니까 회계 부정이 일어났다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났다거나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일어난 실패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실패를 장려할 것이 아니라 사실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되고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네, 두 번째 단계로는 불가피한 실패인데 상황의 변화나 이제 세상의 변화나 어떤 초기에 계획했던 것과의 어떤 다른 변수들이 발생해서 발생하는 실패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좀 그 실패의 어떤 요인들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그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권장되는 실패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가 오늘 제가 시간을 들여서 소개해드렸던 지능적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도전 혁신적 R&D에서는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불확실하지만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권장되는 종류의 실패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실패의 어떤 스펙트럼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냐면 이 스펙트럼의 분류에 따라서 그 실패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줄 건지 그리고 거기에서 실패에서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남길 것인지가 제각기 맥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접근
접근할 때 뭉뚱그려서 실패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실패를 권장하자. 실패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실패에 대한 논의가 유용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금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어떤 실패의 어떤 카테고리, 그러니까 실패를 제대로 분석하고 조사해서 실패를 범주화하고 스펙트럼화하는 것이 R&D 분야에서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획된 시간이 딱 지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사전 질의를 받았습니다. 총 9분이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세 분의 의견을 좀 정리해서 여쭤보고 답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좀 답변자를 정해서 부탁을 드릴 텐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혁신적 도전적 R&D를 적극 장려할 경우에 정부와 연구기관이 직면하게 될 주요한 장애물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고요. 정민영 단장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으시면 상략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 해주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요 장애물은 아무래도 이질적인 두 형태를 다 커버하려면 그게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기관을 만들고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게 답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같은 분 질문이신데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제도와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또는 법적 개선 방안은 무엇이냐? 도전적인 연구자에 대한 존중 또는 보상, 실패를 허용하는 법 적용, 예산 집행의 재량성 부여 등에서 혹시 중요하게 강조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이재훈 교수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구자나 연구개발 기관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재량 형태의 조문, 뭐 그런 법적 개선안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겠고요. 그런 개선들을 통해서 예산 집행의 재량성 부여나 뭐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저는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연구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형태의 개선 방안을 좀 더 연구해 보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대학원생께서 연구하시는 과정에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국가 R&D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실패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성실 실패, 즉 연구 과정에 대한 정성 평가에 대한 평가 전문기관의 부담도 상당히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부담 해결 방안은 혹시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이재훈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것 같습니다. 뭐 성실 실패라는 표현은 이제 없어졌고 뭐 성실하게 하면 다 성공이라는 형태의 이제 규정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 과정에 대한 정성 평가 그러니까 평가 전문기관 입장에서의 사실 부담은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왜냐하면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성실 실패든 뭐 과제에 대해서 페일을 준다는 것 자체는 과제 관리에 대한 부담을 스스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과제 관리에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가 전문기관이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부담을 본인들이 느끼는 거는 해결 방안을 사실 적절치 못하고 아까 말씀 이런 걸 좀 분리하거나 그 내에서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른 주체 내지는 뭐 기관 내에서 분리해서 관련된 해결 방안들을 찾지 않으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평가에 대한 부담은 계속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분 질문이십니다. 성실패와 관련 내용인데요. 성실패를 장려하면 불성실패, 즉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제도는 있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라는 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 질문 굉장히 제가 이제껏 받아본 질문 중에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우리가 두려워하지는 않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면 결국 그 두려움의 원천이 뭐냐면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내가 기대하는 외적인 보상을 얻지 못하거나 잃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가령 내가 기대하는 사회적 지위 아니면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연구 책임자가 뭔가 나의 명예를 실추
실추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혹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니까 외적 보상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실은 실패의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아주 어떤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근데 이것이 대부분은 평가 제도나 사회적 인정 체계와 관련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정의해 보자면,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평가 제도나 사회적 인정 체계에 기반해서 내가 어떤 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그 기반에서 기대하는 보상을 얻지 못할까봐, 그래서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목표로 해서 성공을 달성하려고 하는 마음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실패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드러내지 못하고 이것을 숨기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나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문화, 그 문화가 실패를 두려움을 조성하는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질문, 그 성실 실패를 장려하면서 불성실 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측면은 아까 이재문 교수님의 질문과도 연결되는 건데요. 이 제도를 구체화할 수 있으려면 우선 우린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연구 과정에서 실패와 불확실하지만 좀 학습을 통해서 더 자선화할 수 있는 실패, 그리고 좀 도전적이고 칭찬할 만한 어떤 실패 유형들을 구분해야만 이게 불성실해서 뭔가 이렇게 처벌이 필요한 실패인지 조금 더 권장해야 하는 종류의 실패인지를 구분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제도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기업 관점에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이 보조금이나 바우처 등 시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도전적인 R&D를 하는 데는 좀 저해 요인이 아닌가라는 의견과 함께 민간에 대한 R&D 지원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관련된 의견을 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혁신적 도전적 R&D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연구개발의 주제나 내용이 이제 도전적으로 설정이 되었느냐나 그거를 기업이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그래서 어떤 주제와 지원을 할 기업을 선정할 때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조금이나 바우처 방식 등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민간 투자를 연계하거나 아니면 경쟁형 방식이라든지 어쨌든 기업이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했을 때 좀 더 베네핏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원 방식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도 외부와 퀴스의 구성원들께서 많이 오셨는데요. 그 현장 질의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합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전문가분들께서 오늘 전체 토론을 정리하시는 의미에서 좀 정리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민영 단장님께서 시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혁신 도전형 R&D를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정부의 정책이나 연구계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요. 그 이해관계자들이 좀 지혜를 모아서 좀 실행이 되는 방향으로, 지난 20년 동안 말만 하고 액션이 없었는데 이른바 나토죠. 노 액션 토킹 올린데, 이번에는 나토가 아니고 실제 액션으로 이어지는 그런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재현 변호사님. 네, 그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생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패 내지는 뭐 감사 다 관련돼서 정책 제도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여러 의견들을 오늘 저도 경청했고, 차후에 또 이런 제도 개선에 있는 방향이 있어서 공백 등 이런 것들 좀 같이 연구해보고 또 논의하는 시간들을 또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혜정 교수님. 네. 이 혁신도전적 R&D를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것의 필요성과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된 것 같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듯이 사실 혁신하자, 도전하자, 실패를 용인하자 이러한 주장들은 이 주장의 아름다움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왔던 어떤 관습에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디테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현재 그 실행 단계에서 이 의도가 제대로 현장에 착근되지 않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혁신도전형 사업들의 사례들이 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들에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발굴할 수 있는가를 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여기서 좀 점증적인 어떤 제도의 개선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도 곧 혁신도전 R&D 특별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혁신도전 R&D 관련된 이해 당사자 전문가들이 모이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개선 추진단을 별도로 운영해서 디테일한 제도 설계를 별도로 연구하는 조직도 마련할 예정으로 있고 말씀드렸듯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키스텝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정민영 단장님, 이재원 교수님, 안혜정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최창작 센터장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셨고 사전 질의까지 해주신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를 함께 해주신 실무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키스텝 수요 포럼은 더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요 포럼은 6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고요. 연구 성과 활용 확산을 위한 오픈 사이언스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 169회 수요 포럼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68회 키스텝 수요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